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당하면서 당내 당권 대권 주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통합당은 애써 속내를 감추는 모습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과 통합당 4년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어제 이 결과를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표정을 보면 당권 대권 주자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성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먼저 민주당의 이런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죠.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등락을 거듭하는 건데 저도 이 상황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통합당 계열의 정당이 앞선 적이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지지율이 좁혀진 것까지는 봤는데 그러면 역전됐단 말이에요. 모르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추세가 계속 어쨌든 하락세였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통합당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이 상황을 보는 본질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최근에 가장 이제 꼽는 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앞으로 성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실패입니다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신 같은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권에서 신뢰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법무부 장관과 또 민주당 몇몇 의원들,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양쪽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정부가 지나치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압박한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었을 겁니다만. 그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서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게 주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특히 이제 국회 운영 과정 같은 것, 설령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그 입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야당과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여당으로서는 입법 성과를 내야 되니까, 게다가 통합당이 어차피 반대할 것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해줬으니까 했다라는 생각도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독주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일방주의적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몇 년 만에 지지도의 역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할 거는 평론가들이 얘기할 것이지 민주당에서 얘기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대중들이 반응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대중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 인식하고 인식의 괴리감이 있으면 여기는 또 한번 뭔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나타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22번, 23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단순한 정책의 신뢰의 문제를 볼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영 자체가 이 부동산 정책은 불신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조롱과 희화화되고 있다. 이래서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절대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 지지도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물론 그 전에까지 이런 지지도 하락을 예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굉장히 많았었죠. 작년에 조국 전 장관의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도, 그다음에 여야 협치에 대한 상실, 이런 독주 체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출연함으로써 국민들이 찍긴 찍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제 수단이 없다는 데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차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법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와닿아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밥그릇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밥그릇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많은 학자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재산권에 대해서 국민들 재산권을 잘못
개입이 됐거나 이렇게 손해를 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통치적 행위는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이런 어떤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적 심리와 함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하면서 7월 첫 임시 국회 때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입법 과정들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지지율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개혁 입법들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계획에 좀 변경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국회 이제 운영 방식의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말이죠. 어차피 이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수결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 다수결이라는 건 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의결 정도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수결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여야가 뭔가 계속 합의하는 모습. 여당이 야당을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그 같은 정책을 내더라도 정책 과정에서 미처 어느 한쪽이 일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타방이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굳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정책에 있어서 큰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여야가 합의했다면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당위와 실리라는 면에서 다 잃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일방으로 몰아붙이면. 그래서 저는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계속 반대로 일관했던 게 사실이니까. 여러 가지 또 이 민생 입법 같은 것들이 계속 누적돼 왔잖아요. 지체가 돼 왔고. 그래서 뭔가 일단 국민들이 뽑아준 압도적인 다수는 바로 이러한 민심이다라고 해석해서 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예. 최소한도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법안들에 있어 야당이 사실 물론 야당도 대단히 소극적이었어요. 야당이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기보다는 야당이 뭐 그렇게 칭찬받는 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야당이 배제된 거 아니냐는 이런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땐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말이죠. 네. 예, 통합당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관련해서 언급했던 게 일일비하지 않겠다. 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첫 지지율 역전 4년 만이었는데 속으로는 내심 많이 기쁘겠죠. 글쎄 뭐 속내를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일단 일희일비지 않겠다. 국민에 서서 묵묵히 할 일을 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뭐 괜찮은 어떤 스탠스다 이렇게 봅니다. 뭐 4년 만에 전세가 역전이 됐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중들이 여기에 찬사를 보내고 여기에 동조할 대중들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당 내부가 당내의 상황을 정리하고 총선 패배 이후에 수습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단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향후에 이제 국정 운영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일희일비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애들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 그 여론조사 거기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도 역시나 그 지난주 한국갤럽처럼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까요? 지지도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적 요인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감성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은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뭐 앞서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열린 우리당의 과거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176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됐을 때 이해찬 당대표가 열린 우리당의 아픔을 새기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전체를 밟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법사위라든가 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야당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명분을 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패착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 교수님께는 이 여론조사 결과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을 역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 이낙연 의원이 17%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오고는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민주당 내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이낙연 의원까지 앞지른 이 결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 판결의 그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지세 상승이 좀 가파르단 말이죠. 저는 물론 대법원 판결로 인한 그 기대 같은 거 이제 어쨌든 그 족쇄를 벗었으니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현안이나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대단히 빠르게 대처합니다. 실행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떠한 사안에서 굉장히 행동이 빠르니까 그리고 사이다 발언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언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의 정치공학 가지고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럴 때 그런 발언도 나오고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고 실행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사실 저는 뭐 이전부터 상당한 그 잠재력이 있다.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부터. 왜냐하면 대처하는 게 대단히 빠르고 민감해요. 그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걸 정확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 어려운 점이 지나치게 좀 진보적이다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도를 의식한 그러니까 꼭 진보적 의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용적인 거. 예. 그러니까 보수까지도 아울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 많이 합니다 요즘. 발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낙연 의원이 계속 앞서갔었는데 이낙연 의원을 이재명 지사가 추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여론조사 이 추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참 보십니까? 대중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예상 외의 변수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흥미를 느끼거든요. 저도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아마 이낙연 의원의 지지도를 추월할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간단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낙연 의원의 대권 지지도는 실질적으로 총리로서의 수행하는 그런 후광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이낙연 의원이 본인이 생산할 수 있는 지지도의 동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향후의 민주당 지지율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좀 상당히 다이내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낙연 의원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지지도를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 분명히 갖고 있고 여기에 순발력을 또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만의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만의 팬덤은 최소한의 지지율을 기린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확보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법 등등을 해서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재명 지사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좀 더 노력하는 국민의 채찍질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지금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정치라는 예속된 그런 분들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정치권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채찍질이라는 것은 향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자락을 깔아놓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은 향후 대권을 통해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상당히 어떤 그 이념적이라든가 철학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서 한 10시 5분가량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현장을 좀 연결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나 이번 7월 첫 임시국회 때 거대 여당의 힘 그리고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야당의 견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체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김태년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렇게 100일을 쭉 돌아보셨을 때 각 원내대표의 공과를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이 두 원내대표 간의 관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국회가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예. 개원을 했는데 5월 달에 굉장히 숨가쁘게 온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개원하고 나서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국회가. 뭔가 일이 좀 많았죠. 일이 많았고 예. 특히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 또 수해, 장마 수해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렵게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아주 선방을 넘어서 어쨌든 간에 100일 되는 날 지지율이 역전된 역전이 상황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예. 주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날인데 중요한 건 통합당이 제가 아까 그렇게 성과를 낸 건 아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변하고 있는 것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당 저기 전에 자유한국당 때 지나치게 장애투쟁, 그리고 강경투쟁, 좌파 독재, 좌파 사회주의, 좌파 프레임 이런 것들이 사실 보수 유권자들을 제외하고 보수 중에서 아주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글쎄 그걸 뭐 오른쪽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좀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매사를 강경투쟁, 장애투쟁으로 가고 이른바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과 너무 지나치게 등치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 역전에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무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현재 변화가 5.18 민주화 운동을 정강요책에 넣겠다는 거, 기본소득 문제 이런 건 과거의 통합당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 대안을 완전히 내지 못하더라도 조목조목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면 그게 최근 윤희숙 의원 발언이 그것 때문에 뭔가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내용보다도 지나치게 색깔론이라든지 이념적인 걸 제외하고 정책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통합당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아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김태년 원내대표로서는 내일 이제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달려왔는데 입법 선거를 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는 물론 또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바뀔 수 있고 등락을 거듭하는 네, 것이니까 그렇죠. 추세가 문제인 것이지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운영 방식들 당청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게 100일이 주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양당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 즉 정치적 행보를 본다 그러면은 극과 극의 어떤 대척점이 사실 있죠. 스타일만 보더라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저돌주의가 인파이트 형태의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고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략형이죠. 지략형인데 의외로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것을 랩하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의 대척점에서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처한 환경 자체가 김태년 대표의 위치보다는 굉장히 열악했다 봐야 되겠죠. 총선의 참패를 수습하는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일 맞는 시점에서 데드크로스를 지지를 역전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평가를 할 만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만 짚어본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소통적 측면에서 마찰이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회를 총선 참패에 대한 여파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통합당을 고질적으로 붙들어 왔던 당내 개파에 대한 대립이 없었다라는 부분. 일목요연하게 어떤 여당과의 대립 전선을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중진들의 협조를 많이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물론 중진으로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진들이 여기에 대한 엇박자를 낸다든가 갈등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죠. 여기는 어떤 타의에 대한 협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패에 대한 수습을 하는데 상당한 큰 영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